2교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이제 그 급여 체계에서 이제 보험료를 따지는 이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산업재해율을 잠깐 살펴볼 건데, 얘는 이제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요 명칭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수율, 그래서 빈도율인데, 우리가 이제 그 프리퀀시 레이트 인저리라고 해가지고 이 재해가 발생하는 건수를 살펴보는 거를 이제 빈도율 또는 도수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율 같은 경우는 근로 손실 일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재해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도수율의 이제 강도율을 이제 분한 거를 평균 손실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수율, 강도율, 건수율 이렇게 보험료를 산출하는 명칭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별 급여 기준을 조금 살펴볼 건데, 우리가 급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요양급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를 요양급여라고 하는데, 자, 기준은 뭐냐면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3일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기 기간이 있는 거죠. 여기 그 휴업급여도 마찬가지처럼. 그래서 요양기간이 4일 이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양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얘는 요양비 전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휴업급여는 앞에서 잠깐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그 업무상 재해를 요양하기 위해서 쉬는 기간, 그러니까 이제 취업되지 않은 요 기간에 이제 지급되는 것을 휴업급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휴업급여 같은 경우도요, 4일의 대기 기간을 갖고 4일 이상 취업을 못해서 쉬고 있을 때 요 휴업급여가 발생이 되는데, 얘는 보시면 1일당 평균 급여의 70%를 이제 그 지급을 하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일당 평균 급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이다. 예전에 내가 근로를 할 때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70만 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장애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가 남아있을 때 받는 급여인데요. 여기 보시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1급부터 해가지고 1급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의 90.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시금으로 또 지급되는, 그래서 이제 장애급여가 이제 퍼센트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요 장애급여에 대한 거는 우리 조금 뒤에서 상병보상연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유족급여는 다들 아시죠? 아까 이제 유족의 범위도 배웠었잖아요. 배우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조부모, 손자녀, 형제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수급자 자격의 수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서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자, 보면 4인이다. 그러면 한 67%, 1인 같은 경우는 이제 52%,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는, 근데 퍼센트는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유족급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으로, 유족연금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 가족이 많지 않고 또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개시 후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고 그 폐질의 정도가, 그러니까 치유가 되지 않아서 질병 상태에 있는 정도가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을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장애 등급이 이제 뭐 14등급, 15등급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1급부터 3급까지.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장애급여 해주는 것처럼 이제 90.1%. 자, 기준은 항상 평균 임금이다. 그래서 퍼센트에 따라서 보상, 이게 상병보상연금이 지급이 되고요. 장의비 같은 경우도 산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장의비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의 121분을 일시로 지급을 해서 이제 장제를 이제 치를 수 있게끔 장의비가 지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병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상시 간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상시 간병, 수시 간병으로 나눠져요. 또 요것도 이제 지금 현재 기준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간병급여 같은 경우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참고로 그 간병하는 이제 뭐 거의 대부분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제 간병급여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간병급여를 할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재활급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재활급여 같은 경우는 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훈련 비용이라든지 훈련 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에 복귀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해 주는 것을 이제 직업재활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떤 12급까지 해서 1급부터 12급까지의 그 장애 등급이 있는 근로자가 이제 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급받을 수 있는 그 급여의 종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초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산재보험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그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아니면 일과 연관된 것들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자, 기준이 4일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인정이 되면 일단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산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병원 후송할 때 또 우리가 산재 같은 경우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영병원이 있고 지정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후송할 때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산재에 의한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본적으로 공단에다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기관에다가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고 요게 이제 그 재해 여부 확인한 후에 7일 이내에 이 환자는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산재 혜택을 받는 환자입니다 라고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보험법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자, 처리 절차를 보면 일단은 요양급여 신청서에다가
재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 일을 하다가 뭐 낙상이 발생을 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분진을 다루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폐가 안 좋아졌다. 이런 이제 그 경위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사업주,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이거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다가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거는 재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거는 또 산재다. 또 이제 그 질병이 이제 일에 의한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받고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 제출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같은 경우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인 경우에는 건설 현장 소재지 해당 지사에다가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는 이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질병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은 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의 이제 인과관계가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겠죠. 자, 근데 산재 신청 환자 급여 처리를 잠깐 보면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건강보험이다, 그 의료급여다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이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산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산재 결정이 보통 한 4주 정도 걸린대요. 4주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게 산재 결정이 된 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또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산재 결정 통보 이전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건강보험 환자이든 의료급여 환자이든, 그래서 건강보험 우선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에 의해서 치료를 받다가 요게 이제 산재가 이제 그 결정이 통보가 되면 그 다음에 요 산재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차액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서 이제 그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사고가 났다,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건강보험을 우선으로 적용을 했다가 산재 결정이 나면 그 후에 정산을 하는 요 급여 처리 절차가 있다. 자, 요양급여를 받다가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그 질병이라든지 이제 사고가 이제 크게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연장을 해야 될 때는 진료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요 의료기관 주치의가 이제 상병 경과라든지 치료 예정 기간이라든지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다. 6개월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 연장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병 상태가 일단은 뭐 6개월 이상이다 라고 하면 최초 진료 계획을 이제 6개월로 이제 제출을 하고, 그 후부터는 매 3개월이 되기 7일 전까지 제출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재 같은 경우도 뭐 6개월 안에 빨리 낫고 끝나는 질병이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길게 가는 질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연장 신청서라는 것도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제출된 계획서를 이제 공단이 심사를 해가지고 치료 기간을 이제 뭐 6개월이었는데 3개월을 계속 이제 늘려주는 요런 이제 그 심사를 해가지고
또 근로자하고 의료기관에다가 통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장 신청을 했는데 불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불허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통지를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요거를 이제 통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요양, 우리 트랜스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사업장 위주의 병원,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전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근로자가 어떤 전문적인 치료라든지 재활치료, 우리가 이제 그 재활 인증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뭐 그 생활 근거지가 있는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근거지로 가야 되는 경우도 전원 요양 신청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했다. 일단은 상태가 심각해서 그러다가 이제 좀 그 다른 산재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전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제 사유가 인정이 되면 전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원 요양 신청서 같은 경우도요,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치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이 환자는 뭐 어떤 그 생활 근거지에 의해서, 아니면 이 환자는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제 트랜스퍼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소견을 기재를 해가지고 공단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제출을 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서 확인을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승인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신청인 의료기관 사업주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주, 우리 산재 같은 경우는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신청이, 그 다음에 의료기관 플러스 사업주에게도, 그래서 어떤 이제 근로자가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제 그 전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통지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병행 진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산재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과 병원하고 치과 병원하고 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전에 공단에다가 병행 진료 요양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거쳐서 이제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재요양 신청이 있어요. 이 재요양 신청은 연장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났어요. 치료가 끝났는데 상병이 재발한 경우, 그래서 다시 요양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을 재요양 신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결 후에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결 후에 악화가 돼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서를 이제 공단에다가 이제 그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신청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요양 과정은 이제 다른 거하고 똑같이 쭉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상병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질병이 원인이 돼가지고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합병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초의 요양 신청했을 때 발견하지 않았던 질병,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 뭐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미처 못했던 검사를 나중에 한번 해봤더니 또 새로운 질병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요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 관할 해당 지사에다가 추가 상병 신청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추가 상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사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 추가 상병이 이 어떤 그 전에 발생했던 질병이라든지 산재하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승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불허하기도 하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업무상 재해하고 인과관계가 없다. 환자가 낙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 당뇨병이 있다. 그래서 당뇨도 추가 상병에 넣어 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공단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꼭 의학적으로 요 산재나 산재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과관계 때문에 질병이 다시 추가로 발생을 했다라는 것들을 꼭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후유 증상 관리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어떤 뭐 신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근로자가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를 했는데 치료 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처음에 했었던 질병이 악화되거나 뭐 재발되거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그 진찰을 통해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빠지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후유 증상 관리 같은 경우는 통원 치료를 원칙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후유 증상 서비스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에 기재된 후유 증상이라든지 관리 내용 이런 것들에 한해서 우리 이제 그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유 증상이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유효 기간이 있는데, 이제 만료가 됐는데 계속 또 증상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연장해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 기준은 여기 보시면 일단은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서비스 범위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지고 그 국민건강요양급여 기준에 따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뇌출혈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환자가 뭐 사고나 아니면은 기존 질병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을 하면 쭉 치료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산재도 그 규칙에 따라서 요양급여가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는 요양급여 발생하는 거는 산재든 국민건강보험이든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이렇게 치료하고 산재는 이렇게 치료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종별 가산율. 네, 우리 종별 가산율 같은 경우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항목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의료급여 가산율은 배웠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30부터 시작을 해서 5씩 이제 그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22%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4, 3, 4 이렇게 이제 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가산율이 어떻게 되느냐? 산재보험 가산율하고 자동차 보험 가산율은 같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3차 의료급여기관은 45%,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37%, 병원은 21%, 의원은 15%. 그래서 건강보험 가산율하고 산재보험 가산율이 의원은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목별 산정 기준을 보면 뭐 입원료, 뭐 응급 의료관리료, 이송료, 물리치료 거의 이제 그 보험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MRI라든지 가정에서 산소 치료를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 검사도 이 그 요양급여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업무상 재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낙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낙상을 하다 보면 이제 관절 부위라든지 이런데 이제 플렉처, 이제 골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관절 가동 범위 검사를 통해서 뭐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치과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보면 치과 보철 같은 경우는 이제 총 2번인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보철 같은 경우는 한 5년이 경과된, 그러니까 처음에 보철하고 5년 후에 이제 두 번째 보철까지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의학적 소견, 이제 그 치과 의사에 의해서 이제 어떤 소견을 제출을 하면 5년 이전에도 이제 치과 보철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활보조기구라든지,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 발급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잖아요. 근데 산재는 다 여기 요양급여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송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비가 나오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교통수단, 그래서 뭐 여기에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그 산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교통비 같은 경우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근로자하고 동행하는 간호인에 들어가는 실제 금액에 해당하는 교통비, 그 다음에 그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그 포함되는 숙박비라든지 식대 이런 것까지 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송료가 이제 지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보조 기구라든지, 그래서 뭐 이 환자가 어떤 뭐 넬라톤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이제 그 돈요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분진 작업을 하는 이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사망을 했는데 정확하게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유족이 좀 해부에 따라서, 부검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유족 급여를 이제 받기를 원하면 이제 전신 해부를 하기도 하는데, 이 전신 해부 비용도 이제 몇십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추가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재활치료료라고 해가지고 그 산재 지정 기관 중에, 의료기관 중에 재활인증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도 인정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냉각 부하 검사료라고 해서 레이노 증후군 진단 목적으로 인해서 요 냉각 부하 검사를 했을 때도 산정이 된다. 그래서 이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막 손가락, 발가락에 굉장히 심한 막 통증이라든지 막 저림 증상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할 때도 요 냉각 부하 검사라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인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우리 건강보험도 비급여가 있었고 산재도 비급여가 있겠죠. 그래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라든지 아니면은 규정에 정해지지 않는 요양급여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급병실 사용료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급여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진료비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가 결정이 되면 공단에다가 심사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하겠죠.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됐는데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뭐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의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90일 이내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지정 및 변경을 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이제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인력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이 부합이 되면 이제 산재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조건 몇 가지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때 살펴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직영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기 케어센터, 태백 케어센터를 제외한 직영병원이 총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케어센터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그 지정병원이 5,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지정병원에서 산재 환자를 받고 이제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인증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적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지나면 장애가 동반이 될 수도 있고 후유증이 심해지는데 그 적정한 시기에 체계적인 집중 재활 치료 서비스를 받게 해가지고 요 장애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은 사회 복귀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가 갖추어진 요런 이제 의료기관을 평가를 해서 환자가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 상태의 기관을 재활인증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해서 총 85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지만 산재보험 재활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재해보상제도의 개요를 보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교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해서 이제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요 제도를 이제 공무원 공무상 요양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공무상 요양제도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이제 따로 이제 혜택을 받는 게 공무상 요양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무상 요양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교재만 한번 쭉 살펴봐도 이제 어렵지 않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학생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